수고가 많으신 이영수 회장님, 제가 30년 전부터 이 회장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한 역할을 해오셨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특히 17대,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이 회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잘 봐왔습니다. 여전히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장태평 장관님은 제 전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대식 의원님, 박상훈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이제 이천에서 연찬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 저하고 17대 국회에 같이 있던 우리 박세규 의원님, 그리고 방세환 우리 시장님, 박규규 의원님은 그 당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때 소위 말하면 4대 학폭 저지하고 그럴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침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소신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했는데, 이 세미준 바로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금요일날 아침에 눈 떴을 때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눈 떴을 때하고 어떤 때가 더 행복하느냐? 금요일날 아침이라고 합니다. 일하지만은 내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 고된 일정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일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미준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하지만 이거 좀 서주시죠. 우리 김병선 의원님 일찍 나오셔서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한 50분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이렇게 플로어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실껏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 속에서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것은 한 400~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하죠. 그것은 불과 이제 1770년대. 근데 그 이전에 위대한 혁명이 있었던 것이 바로 농업혁명이었어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 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취, 따서먹고 잡아먹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500만 년 동안. 그 다음 만여 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생산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위대한 혁명이었어요. 생산이 되니까 당연히 사회가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생겨요.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해요. 이게 이제 농업혁명이에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속한 사회발전이 일어나죠. 1차 산업은 증기관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이것이
전기혁명을 통해서 제2차 산업, 그리고 정보화혁명, 그리고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초연결, 초지능 등등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가요. 5차 산업, 6차 산업. 이거는 표현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인간이 편의성을 도모하고 빨리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그런 세상을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컴퓨터나 50년 전에 나왔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죠.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가 전화기, 또 카메라, 사진기를, TV를, 라디오를, 뭐 여기 백과사전을, 신문을, 방송을,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고, 냉장고가 없고, 세탁기가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불과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런 초스피드를 사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스피드로 오늘의 세상을 변화시켜 오는 중심에 있다. 그리고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 경제에 말할 것도 없죠. 6.25 전쟁이 나오고 세계 정말 아프리카의 가장 못하는 나라보다 또 못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은 지난해 발표된 게 5천만이 넘는 국민 중에서 국민소득 6위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6위 경제, 이건 뭐 말할 게 없는 정도예요.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60년 만에 수명이 30년이 늘어나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960년 초에 50대 초반에서 수명이 지금 84세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건 굉장히 그 인간의 큰 욕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미 100세 시대는 현실됐습니다. 조선 임금님 27분 중에서 60세를 넘긴 임금님은 5분밖에 안 계세요. 조선조 임금님 평균 수명은 46세. 만리장성을 쌓고 진나라를 통일했던 시황제, 진시황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진시황도 49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왕들보다도 황제보다도 더 훨씬 오래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최고로 빠른 스피드로 왔다. 1년에 평균 0.4년 내지 0.5년이 늘어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제력이나 수명이나 또 우리가 군사력으로 세계 5위 국가가 대한민국. 세계 1위가 많아요. 하고 많아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조선 철강부터 해서 특히 이 전자정부,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우리 다 세계 1위.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아마 호텔이나 어디 공공기관에 보면 TV는 거의 다 한국 거 아닙니까? 삼성, LG 거 아닌 걸 보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에요. 전 세계 TV의 50% 이상이 우리나라 겁니다. 삼성, LG. 자동차 시장이 우리가 1970년대 현대에서 폰을 생산해갖고 6대 수출한 게 최초의 시작인데 50년 만에 지금 자동차 완성차 기준으로 도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아주 종합 정리해보면 작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6번째 나라다. 뭐가 6번째냐? 경제력, 군사력, 사회적 영향력, 이 모든 걸. 이 사회적 영향력 중에 대표님이 뭡니까? K-pop, K-culture. 요새 한국 음식이 정말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제가 해외 나가보면 김밥 인기가 대단합니다. 김 수출이 1조를 넘었습니다.
거기다 K스포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하기로 했죠. 이건 뭐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 6위다. 우리 앞에 누가 있을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이고. 이건 제가 할 얘기 아니라 모든 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1인당 소득이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드디어. 1인당 소득이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자살 하나만 통계내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13,770명이에요.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0명입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7명이 사망을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8명입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한 지표가 됩니다. 여기에 일련의 고독사라는 것은 사망한 이후에 확인되고 발견되는 것, 이게 작년에 3,400명. 이게 대한민국의 추세예요. 여기 뭐 노인민본율이든가 1인당 근로시간이든가 이런 걸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일으켰지만 행복하지 않다. 결론, 우리의 행복지수는 사실상 61%입니다. 거꾸로 불행지수가 높다. 이것이 이 문제를 좀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주 우울한 가슴 아픈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 우리 딸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그런 현수막 20년 동안 받았어요. 인천에도 걸렸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속에 있으면서 저렇게 20, 30년 동안을 현수막할 때 저 아버지가 굉장한 재력가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40만원을 현수막 거는 데 썼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불행하게도 교통사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 전단을 안고 자살을 했어요. 이런 불만 일, 가슴이 아팠어요. 국가가 이런 부분을 못해줬구나. 제가 정말 나라가 나서서 전 국민 송이 찾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가슴이 메어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세계에서 기적과 같은 성장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 삶의 행복, 그 다음에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송혜희 갑니다. 지금이라도 송혜희 찾기에 나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저출생 문제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도성장 발전했고 과거에 전부 다 저는 7남매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다 다섯에서 7날 때고, 지금 함께 출산율이 작년 4분기 0.65명입니다. 1년 작년 0.72명이거든요. 2023년도 236개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 통계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압도적 꼴찌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2014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 문제를 진단하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는 아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는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면은 처방을 내려서 고쳐나가야죠.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은 특별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민주공화국이지 무슨 특별공화국입니까? 여기 서울 사는 분들 많죠? 왜 서울시는 특별시입니까? 한번 아세요? 왜 서울시는 특별시입니까? 전 세계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한때 특별시였어요. 지금 직할시입니다.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칭 이게 직할시입니다. 사회 직할시. 특별시라는 명칭을 아시아권 우리가 공동 문화권을 갖고 있는 데도 없어요. 근데 뭐 특별시가 특별시지.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을 계급화시키고 특별과 보통으로 구분하는 데서 오는 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고 대한민국 나머지 국민은 보통 시민이고 국민입니까? 이게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에 정부가 수립되고 서울시 지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제 지금같이 선거를 하는 시대가 아닐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행정권에 어떤 영향을 하면서 지역을 육성하느냐 이 시대에 서울시는 총리실상, 즉 국무총리가 지도 감독하는 시고 나머지 도는 내무부 장관이 지도 감독권을 갖고 이런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에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서울시는 총리가 지도 감독하고 제주도는 내무부 장관이 지도 감독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전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직할시라고 하는 개념도요, 이제 지금 광역시로 바꿨지만은 그것은 중앙정부의 직할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인천, 부산, 대구 직할시. 지금은 이제 광역파하고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특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 보세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가 주권을 갖고 있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원칙이에요. 법의 정신은 그거예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서울시를 예를 들었지만 법이 여기 의원님들 이렇게 계시지만은 솔직히 국회에서 제정되는 많은 법이 한 30%가 특별법이에요. 법은 만인한테 공통으로 규율되는 것이 법이지 특정인에게 규율되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헌법적인 거예요.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왜? 특별법을 해갖고 해주면은 거기에 이제 특정한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했을 때 나머지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죠? 느끼지를 못해요.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은 말 그대로 그 법이 아니라는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가 없을 때 그때 특별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특별법 그렇다고 하니까 어때요? 서울특별시? 아니 우리나라 광역단체가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조금 있으면 당연히 충청북도 우리는 바닷가가 없고 내륙이가 특별하다. 특별도. 또 요새 경기도, 경기북도 특별도. 아니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북한이 특별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남포 특별시. 수도가 특별시가 아니라 평양은 직할시, 남포 특별시, 개성 특별시. 이건 뭐냐면 거긴 특정 경제 자유 활동을 위한 그런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네이밍을 통해 인심 쓰지
수수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의 특수화, 강원도의 특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줘야 돼요. 그거는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 제주도의 관광 육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름부터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시 특례시 헷갈리죠. 고양 특례시, 수원 특례시, 성남 특례시. 이제 광주는 아직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100만이 넘는 일반시의 경우 다른 시하고는 좀 차별화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부시장을 두고둬야 된다. 행정의 어떤 보존 체계를 관리한다. 좋아요. 근데 그걸 이름을 바꿔야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특별시, 특별도, 특례시 정말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별이라는 용어를 좀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은요, 대가가 부여되는 그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정치 집회를 해요. 후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앉는 분들은 후원금을 예를 들어 $10,000를 했다. 딱 금액에 따라서 딱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든 비즈니스 타든 그거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상으로 특혜를 주는 거는 다른 사람 거를 빼쳐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특권이에요. 이 바로 문제부터 시작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 하는 거를 여기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한 이제 중앙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옛날 경제기획원부터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엄청난 피땀 흘린 노력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처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를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 이전에 모든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방정부를 내무부가 딱 쥐고 그 당시 내무부죠. 했어요. 그래서 생활운동도 하고 자연보호도 다 이런 나라를 만들고 산림녹화도 하고 내무부가 하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이 농림부 소속이지만 그 당시 내무부 소속 산림청이었어요. 내무부를 통해서 다 사회 질서, 그 다음에 지역개발, 환경, 문화 모든 것이 혁혁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되고 지방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과거의 강한 시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말씀드리면 이것만 갖고 너무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지금 보조금제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금 이따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릴게요. 행정안전부는 뭐냐면 이제 조직권, 그죠? 정부 조직, 지방 조직. 그런데 시도의 행정부시장, 부지사, 기획조직의 핵심 멤버, 이거 전부 다 국가직입니다. 사실은 잘못됐죠. 지방자치라는데 국가에서 옛날 조선 총독부도 아니고 이게 있어요. 저도 해방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정관을 두어라. 다만 행정부시장은 사치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시장. 이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는 이 우리나라는 서열문화, 계급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나라예요. 모든 것을 서열화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직장 나가셨을 때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은 거기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뭔데?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직급이 뭐야? 부장이야? 차장이야? 뭐야? 이거부터 떠올리는 게 우리 정순.
이거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지금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그 어떤 예우 초구에서 차관급 예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장관을 몇 번 하고 국회의원을 몇 번 했는데 시도지사들이 이게 지방자치하기 이전과 똑같아요.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서울시 부시장하고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같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를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정부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족 공무원들이 이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협파해야 돼요. 즉 중앙의 논리가 우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중앙 대 지방의 논리도 참 국가 대 지방. 여러분들 서울시는 중앙입니까? 서울시도 지방이에요. 서울시도 로컬 가버먼트, 그죠?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이제 지방대학, 서울이 아닌데 지방대학. 국가 대 지방, 즉 국가는 가령 외교, 안보, 국방, 무역 이런 부분을 다뤄나가고 시민의 삶과 관련된 것은 지역단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고 민주주의의 바로 핵심이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있다 하는 걸 우선 좀 말씀하시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에 가면 붙이고 내가 왜 특별시로 내가 대우고 왔나? 의식 못하고 있죠. 우리는 부지의식 간에 너무나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왜 하루에 38명이나 자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거는 우리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장통이나 후유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하다 보니까 인정을 잘 안 하는 문화예요. 저 친구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캠페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누구 만나고 아니면 뭐 어떤 부동산 투기해서 이런 그 문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 속에 있어요. 이걸 깨야 돼. 이걸 깨는 건 어때요? 정치부터 깨야 되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은 거기 건물이나 도로나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의 시장 그 다음에 위대한 정치인들 우리나라는 그거 했다가 난리가 나요. 그죠? 오직 존재하는 건 세종대왕과 이순신만 존재해요. 네? 세종, 충무로, 또 그게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미국 가서 작은 시를 가봤더니 거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시장에 있었던 책상, 펜, 의자 이 역사성을 보존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우리 좀 인정하는 문화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깨우쳐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유정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이런데 조금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제가 혁신, 개혁, 혁파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간다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소견을 말씀드릴 거고 여기 국회의원님들이나 저분 입장 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 개혁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국회 특권 기다리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켜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특권은 내려놔야 돼요. 국민의힘이 이걸 치고 나가야 돼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요.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뭔데 무소불위 법권을 행사합니까? 입법 만능주의에 젖어 있어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25만 원 지원금을 한다. 제가 했어요. 시장으로서 이거 반대하면요, 제가 불리한 거 많아요. 왜? 단순하게 이거 지원한 거 시장이 반대 아니야. 그런데 그 지원금 국회의원이 돈 모아서 줍니까? 우리 국민 돈이에요. 빚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행정입법 사법이 규정을 이룰 때 가능한 겁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국회는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국회가 예산 지원을 법으로 만든다. 입법 만능주의죠. 그럼 국회에서 다 법을 만들죠. 모두 지원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국회가 입법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회의 특권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중에서 정치적 저는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개혁이 어렵죠. 정치 어렵습니다. 정치가 왜 어렵냐?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한 사람에게 그거 다 물어준다. 나머지는 다 뭐죠?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죠? 오로아나싱. 그게 정치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오로아나싱에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경험못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얼마 전에도 사면복권 논란이 있죠. 사면복권 헌법에서 보장되기 필요합니다. 네. 왜 필요하냐? 과거에 정말 잘못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탄압된 걸 사면시켜야 되고 또 일반 그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라든가 다수의 서민들을 좀 더 회생시키기 위해서 일제 사면 필요합니다. 네. 찬성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여오는 복권도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해요. 과거 사형 선고 받았다가 복권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런데 저는 정치인 복권 중에서 적어도 선거법 위반해서 아웃됐는데 복권하는 건 저는 반대해요. 그거는 반칙자예요. 반칙자를 또 살려갖고 영웅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도 그 다음에 복권돼서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고도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지만은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의의 원칙에 건넌다. 이거는 반칙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요새 모 씨가 이제 복권됐잖아요. 아니 선거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래갖고 또 선거 나오고 또 한다. 저는 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정치인의 복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다른 범죄의 문제는 제가 논하지 않고 선거법에 의한 것만큼 그래야만이 이 정치권이 소위 말하면 질서가 잡혀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가장 쉬운 그러면 사실은 정치권은 선거거든요. 선거혁명이거든요. 선거는 또 곧 공천을 이루면서 이거 변화를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요.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국민의 선택권에 돌려주는 것이 선거의 의미가 돼야 돼요. 근데 공천권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미국은 중앙당이 없어요.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뽑고 중앙당이 있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면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 체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은 바로 이제 그 아주 고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법론까지 다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과 같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권한을 갖고 대표하는 이 시스템은 그렇죠.
그 비례대표,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례대표 취지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소수 약자라든가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전문성을 활용한다든가 이게 비례대표의 취지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고쳐야죠. 이러려면 차라리 지금 비례를 그야말로 강력화해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또는 소외계층을 진입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게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너무 복잡하고 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제의 폐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 저희 절대 권력이 갖고 있는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지금은 검토할 때도 있는데 다 대한민국이 다만 특수성이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되는 국가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각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양원제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 지금 국회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포퓰리즘을 잡고 지금 민주당이 다 중성을 잡고 막 횡포를 부리고 이 지역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헌법에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그러면 양원제 개념하고 상원 개념은 정말 광역 단위로 명망 있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 상원 의전이 말하자면 대통령격 외교안보 국방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하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부 일반적인 국정을 다루도록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야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맨날 말하는 대통령제 폐해,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면서 처방을 못 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정부 부문,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고 중앙정부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지배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분은 좀 고쳐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부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조금 정부예요. 사실 일선에서 시군 여기 아마 방 시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방주 시장 2조? 네, 2조 되면은 야, 방 시장 대단하다. 2조면 얼마 쓸 거 없어요. 쓸 게 없다니까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보조금 매칭하고 끝나는 거예요. 국가 정부가 유지되기 위한 보조금 운영 체계를 정부가 개편해야 돼요. 제가 하나 얘기해요. 저출생 문제 얘기했죠.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쏟아놓은 돈이 50조가 넘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출생 고령화 대통령의 의장이고요. 위원장이고 기대인데 380조를 쏟아붓었어요. 1년에 50조를 쏟아붓는데 세계 꼴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가, 행안부가, 농림부가, 법무부가, 저출생대책 각 부서가 이것저것 다 내놔요. 비효율성이 많은 거예요. 다 폐지하고 통합보조금 체제로 가. 주영환 장관이 동의했어요. 유시장 위원장이 맞습니다. 통합보조금 체제로 가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다. 다문화 가족 좋죠.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도 하고 농림부도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중앙정부가 존재하기 위해서 마치 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중앙정부 조직이 일대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미국도 하고 다 해요. 우리처럼 보조금이 재정 운영의 기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는 없어요. 혁신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정부가 효율적으로 되고 건강한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게 무슨 인심 쓰기 위해서 행정권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국가 미래를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 제가 그거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그러면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합리성, 타당한 논리, 명분을 갖고 해야만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인기 얻기 위해서, 환심 사기 위해서 이런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체적인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체적인 패치 분업을 할 때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주민의 동의, 의회의 동의, 그 다음에 광역, 동의, 그 다음에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아까 특별법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별법 다 필요 없어. 그런 입법 만능주의가 국가의 효율성을 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오죽하면은 특별법 하나 만들자. 특별법 문제를 얘기하면서 특별법 없애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 우스갯 같은 얘기지만은 이런 입법 만능주의를 없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료들이 다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실력과 그 다음에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다. 권력은 내 사유물이 아니다. 이 양심을 가져야 돼요. 내게 아니다. 어디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 25만 그거 적고 있어요? 왜 나 의심을 써요? 내게 아니에요. 예산도, 조직도, 정책도, 대통령 것도, 국회의원 것도, 시장 것도 아니에요. 국민 거예요. 이거를 좀 철저하게 생각해요. 국민 거를 갖고 어떻게 잘 쓰도록 해서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한 거야. 이걸 신경 써야지. 이거 하면 내가 인기 없는데, 이거 하면 표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치인의 독립 1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사법개혁 언론인데 이게 참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주의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그것이 국민의 어떤 행복 그리고 권리 침해를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법부만 딱 중심이 돼 있다면은 비교적 나라 질서를 지킬 수 있어요. 사법 정의만 시정되는. 근데 참 걱정들 많이 하시죠. 왜 사법위의 정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사실 제가 이렇게 비판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를 정치합니다.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은 대법원장을 시키고 사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잘 보이면 출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될 수 있고 이것을 정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을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리는 정책을 하는데 그것도 배차입니다. 17만 명 늘리는 데 따른 국민 부담이 300조입니다. 300조. 내게 아니잖아요. 조직이 대통령 게 아니잖아요. 사법 정교시키는 것은 이런 소위 말하는 원칙 없는 사법체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대표적으로 들까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성에서 재판을 좌우되고 진전을 안 하고 울산시장 선거로 인한 재판을 그분 다 4년 임기 마치고 다 떠났어요. 그때까지 재판 안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거는 잘못된 선거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6개월.
예를 들어서 재인 중에 묻다는 걸 한 부분은 원인무효는 아니죠. 근데 선거법 위반은 원인무효예요. 부정선거를 해서 거짓말로 다 해놓고 그걸 4년 이미 다 치렀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민주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법관들은 정치 진입에 대한 제한을 좀 해서 그런 거를 넘보지 않도록 어떡하는데 그건 이제 민주주의에 또 청명권이나 이런 데 위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야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우리는 공천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법관은 퇴직 90년 이내에는 정치권에 진입시키지 않는다. 아니 지금 저 법원 검찰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변호사 개업을 제안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 정치적인 그런 재판이나 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심리가 해봐요. 그리고 이제 언론 문제 이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언론이 자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데도 텐데 이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이 막 잘못해놓으니까 그걸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돼요. 악순환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여기 언론인 우리 김병선 아나운서인데 참 이 과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인천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천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명년 중 인천만 늘어나요. 그것은 인천의 그 전제적 가치라든가 미래 지향적인 사항이 특출나기 때문입니다. 1883년 개항으로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했고 최초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경인철도 1899년부터 시작해서 숱한 역사가 다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2002년도 인천공항이 개항돼서 제2의 개항이 됩니다. 인천공항이 어떤 공항인지 아시죠? 세계 서비스, 공항 서비스 국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해요. 12년 연속, 그래서 이제 안 가요. 타의 추종을 구동하는 인천공항. 세계 5대 여객기구, 화물기구.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자유구역, 나머지 여덟 개를 다 합해도 인천에 반도 안 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여기 도서, 대양,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인천은 진짜 인천이 꿈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지역이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위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 상륙작전을 아주 대규모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대통령도 모시고 행사를 했어요. 내년도에 75주년.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나머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도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의 사례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이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인천이 지방정부예요.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그 표현이 없어라. 지방정부입니다. 전 지방정부의 장이에요. 그러면 지방정부답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놔. 그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정당 현수막.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이거 정당 현수막을 정책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버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개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두 분 의원이 계시지만은 자 우리가 국민 눈높이 얘기하죠. 그거 현수막 보고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람은 10%도 없어요. 모두가 다 짜증 써요. 거기다 비방, 혐오, 그 다음에 안전 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바로 이거 하면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고 이건 입법 독주다.
왜? 일반 국민은 지정 개시대 돈 내고 추천해서 걸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임을 마음대로 걸고 헌법에 정한 평등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에서 싹 없어버렸어요. 뭐 박수가 전국에서 나타났어요. 그 시도에서 전부 다 우리 조례를 따라서 다 제정을 지금 했거나 하는 중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근데 이게 상위법에 조례로 다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돼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또 이것이 무효소송을 냈어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고 계속하고 근데 이건 상위법에 위배된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맞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입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성공한 게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좀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당 2개 이내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할 방법 이거는 시행령에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해야죠.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낸 대로 세계 6위 국가고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데 이거 현수막고 이렇게 하는 정신이 후신 정신 이제 벗어나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줘야 되고 이런 걸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게 우리 현수막 정치 이제 걷어내겠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인데 1년에 50조를 쏟아붓는데 왜 꼴찌일까요? 체감지수가 없어서 그래요. 체감지수가. 체감 있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인천시에서는 1억 플러스 아이들 태어나면 임산부 교통지원금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1억 플러스 아이들 정책방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왜 천원주택은 지금 결혼하면 집을 보통은 전세임대 주택을 하는데 이 부담이 과도하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7, 80만원, 3, 4, 50만원. 그래서 인천에서는 하루에 1,000원, 즉 3만원, 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인천시에서 보존해주는 천원주택이에요.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인천시 예산이 15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거에 따른 재원이 36억이면 돼요. 저는 과감하게 시민 행복,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큰 정책을 과감하게 내립니다. 거기다가 내 집 마련할 때는 1% 대출이자. 1% 대출이자. 그거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1.6에서 3.3% 되는 거를 1%만 내고 나머지는 실패입니다. 이게 1년에 3천억 원으로 공급하는데 64억. 인천시 재정에는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지수 높은 정책을 해야 된다. 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수십 가지 그냥 각 부처 과외사는 산발적 보조금 정책을 전부 다 통합보조금 제도를 바꿔갖고 체감지수 높게 해라. 인천시처럼 좋아 태어나면 1억 발표라.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산 더 들어가지가 않아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3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소가공 저출생 대책이 50조예요. 산술적으로 1인당 2억이에요. 더 돈을 들여지는 않아요. 1억 정석 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그때그때 지금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현장감 있는 정책 마인드고 현실적인 정책이 이제 저출생 대책인데, 근데 이 저출생 대책이 그 보조금 준다고 해서 또 내 집 마련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인데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 구조와 정서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즉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희생 내지는 부담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나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야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런 지금도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어디에 돈을 줘가지고 사교육에. 제가 좀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든 국민이 지금 알고 있어요. 야,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이게 글씨 같은 문제다. 첫째, 아이들이 불행해요. 그죠? 우리 아이, 대한민국 아이들처럼 불행한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가서 졸기 바빠요. 가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입 부담이 엄청나요. 저는 아까 이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획기적인 조직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 폐지하면 어떨까요? 교육부 폐지하면 어떨까요? 제가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고 국가 기반을 구축하면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대학 입시에 관여하고 이런 시대 이제는 낡은 개념이에요. 낡은 개념이에요. 국민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줄 세워서 거기다 서열하려고 이거 이제 버려야 돼요.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학이 사라집니까? 천만에 더 좋아집니다. 대학에서 자유권, 입시 선발권을 돌려줘야 돼요. 이제는 수능시험 가서 획일적으로 하는 잣대. 그러면은 사실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사실 여기 정치권에서 사교육이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아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녀시기. 그럼 직접적으로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원을 다 철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그런 경제 방식의 입시 제도를 바꿔서 자유를 맡겨도 제가 보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학교가 부정입시라고 그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장 논리고 그게 자유시장 문제예요. 그렇다고 좋은 대학들이 나쁘시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드는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이 시장 경쟁입니다. 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원칙으로 돌아갈 만큼 대한민국은 성숙했어요.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세계 6위의 강한 나라 아닙니까? 이제 시장 기능에 맡겨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도와주지 말고 제발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와 간섭. 끊임없이 규제와 생산. 그래서 정부 주식 개편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자치 안 되는 이유 중에 대통령께서는 강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연방제를 예를 들면서 가져라. 심지어는 검찰, 다 지방검찰 하자 이런 생각까지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 관료 조직의 경직성과 기득권 사수 이게 보통의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 과제예요. 그냥 대한민국 효율적인 정부가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특권주의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내 스스로가 정말 남을 인정하고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사는 것 우리가 왜 살아요? 헤르만 헤세가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다. 맞아요.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어느 누구나 하는 건 같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행복한 삶이냐 이런 문제. 근데 이게 이제 어렵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굉장히 편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개인주의
본능적인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배고픔과 배아픔을 얘기했지만 뭐 기부 혜택 근데 이제는 공유 시대를 살아가자. 공유 시대. 쉬어 공유하자. 그 문화를 우리가 확산시키자.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다. 세상은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예요. 가치와 이익. 그죠? 가치 있는 삶이냐, 이익되는 삶이냐. 인간은 이익되는 삶을 찾아. 왜냐하면 이기주의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 못지않게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치적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문화 구조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노노현 기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살자 수가 하루에 38명이나 되는, 그럼 왜 그럴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삶에 대한 가치 기준과 또 기준점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자. 즉, 지지자. 많이 아는 사람은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즐기는 마음. 뭐든지 긍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여기다 말이라고 써놨는데 플라톤의 한 명언 중에 하나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쉐어앤쉐어의 문제, 공유의 문제 같은 겁니다. 인류 문명을 오늘날 여기까지 올 때 가장 절대적으로 기여한 동물 말이죠. 말이 없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말이 지금의 교통통신 모든 수단이에요. 말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겠어요? 낙타. 네. 이 중동에는 낙타. 말과 낙타가 바로 세계 문화 문명을 발전시킨 결정적인 동물이 바로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말고 이 말이죠. 이 말. 네, 혀설자를 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세상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 뭐 사실 말하는 게 지금 한마디 하니까 천문과 같아요. 잘하시면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되고 잘못하면 쳐서 말의 중요성. 저는 오랫동안 공직 수사를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입니다. 제가 무책임한 우산을 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언어는 하지 않겠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게 제 정치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체 장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눈, 코, 귀, 피부, 원장도 다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사망할 때 끝까지 건강한 게 혀예요. 혀는 위대한 거예요. 말하고, 먹고, 생존과 이걸 갖는 혀. 근데 이 혀가 위대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요. 칼에 베인 상처는 낫지만 혀에 베인 상처는 낫지 않아요. 이거는 많이 신중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실험, 망언,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고 무책임한 일을 합니다. 정말 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제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모든 걸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반고의 진리 그리고 배려, 즉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감사와 배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해줄 수 있다. 여기 ABCD를 얘기했는데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ABCD로 운명을 바꾸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을 바꾸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을 바꾸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것만큼 꼭 하겠다. 그러면 행동이 옮겨야 돼요. 작심삼일 하지만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운명을 바꿔. 저는 25층에 걸어다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운동할 시간이 없어. 야, 이게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바꾼 거예요. 25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운명까지는 아니죠.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에 발을 들이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도 유정복 강의했으니까 유정복은 누구냐? 제가 이름이 정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부모님이 잘 지어주셔가지고 정은 발정자이면서 정직, 정의 그런 뜻을 담고 있고 복은 이제 복인데 이제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자 이런 뜻을 지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해도 바로 정은 justice, 또 복은 blessing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정의롭게 그 다음에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제가 되고 싶다 하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세상 상황은 다 마찬가지예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직자, 지도자는 그때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제 정치 신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제 일이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95년 제가 김포군수 나갈 때 저는 김포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연, 혈연, 학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김포군들이 저를 정말 강제 출마시켜갖고 제가 그때 모든 걸 다 던졌어요. 30대 때. 2013년 2010년 나올 때 제가 그때 국회의원 하면서 해안부 장관 하고 있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다. 저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게 저들 인생의 정치에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이든 사람이든 상황이 있다면 던져왔던 저희 정치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면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 유정복 전 광역시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유정복을 위하여.